근데 저는 사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 이제 굉장히 구문이 됐으니까 금요일 일이어서 예. 그 이후에 사실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오, 왜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8대0으로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각을 가지고 쭉 일련의 일들을 좀 살펴본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있던 뭐 집처럼 살던 곳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퇴임식을 못하고 이제 쫓겨나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원래 지지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속에 그런 일말에 뭐 이렇게 약간 초상 치르는 마음 듯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책임이나 뭐 어떤 거 처벌이 오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 라는 만약에 메시지를 던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삼성동 사저에서도 막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하고 들어갔다면 예. 그러면 사실 거기다 대고 검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세게 해라라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지는 수사를 더 세게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라도 뭔가 정상 참작이 돼서 이렇게 양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상실감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고 한 뭐 2, 3일간 있다가 그 뒤에 나와서 해맑게 손을 흔들며 거의 불복한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여기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본인을 소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나는 죄가 없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더 나와서 수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물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밝히시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뭔가 토를 달거나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것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한 악수가 되는 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원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파면된 거기 때문에 경비 경호 빼놓고는 비서진이 전혀 안 붙잖아요. 그렇죠. 뭐 지가 개인적으로 돈 써서 비서를 두더라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브레인이 본인 머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사저에 모였던 친박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박 의원들은 일정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든지 내지는 나중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내려져서 구치소에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친박 의원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늘리거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뭔가 정치적인 야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예. 자신의 나중에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친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뭔가 하여튼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익 공동체고 기회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저랑 조금 갈리시네요. 당신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난 자유당원이잖아. 아, 그런가요? 근데 자유당을 욕하시던데? 응? 당일날? 아니,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아, 그래요. 하여간 박근혜가 이번에 사저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SNS 뜨겁습니다. 뭐 그냥 진짜 웃는 낯에 그냥 침을 뱉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아주 고상한 편이고요. 그 이상의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SNS 파워 유저 중에서 전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박근혜가 이런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순실이가 밝히겠지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그나저나 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이분이 KBS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혹시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6부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이 6부작이라면 뭐 리포트 6부작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요, 리포트가 아니고 뭐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뉴스 특보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6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합이다. 뭐 이런 주제하에 뭐 헌재의 기각 결정에 이제 승복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짜놓고 예. 중간에 대담도 했다가 또 중간에 리포트도 돌렸다가 예. 현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리즈로 쭉 6개로 쭉 이렇게 뉴스 특보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최경영 기자가 이제 써놓은 걸 보면 1부만 하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위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집단 최면에 걸린 거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이제 나중에 태극기 집회가 막 좀 올라오고 막 하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될 줄 알았겠죠. 네. 근데 말이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이 친박 단체들은 처석같이 믿었고 박근혜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그 텔레비전으로 본인의 파면이 결정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멘붕이 왔다는 거고요. 철석같이 기각을 믿었다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 사고기에 이게 가능할까? 아니 뭐 개인의 사고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아니 기본적인 여론조사는 보고가 안 됩니까?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본인들이 믿었던 거는 여태까지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껏 발표돼 왔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법원 판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에서 뭐 결정돼서 돌아가는 것들도 그렇고 예. 뭐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A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상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막 공방이 일더라도 예.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찬반 프레임으로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지난 뭐 3년 반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게 맨 처음에 촛불 집회가 작년 말이었죠. 그때 막 150만 명 이상 막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막 했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으니까 조용히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뭐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관망하기도 하고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스멀스멀 피어나온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예전대로 그냥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희망의 목소리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이게 뭔가 일종의 최면같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이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사람들은 여론이 이렇고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A로 나올 것이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작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왔던 걸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종의 패배주의, 설마 했던 것에 좀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런 거를 꿈꾸면서 기대하고 뭐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언론사에서 정치부, 그것도 많이 아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달렸으니까 뭐 그렇다고 친박,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뭐 청와대 지금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그 이후에 뭐 초상집 분위기를 대비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기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태도로 지금껏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KBS 정치부 기자들의 그 엘리트 의식, 이건 뭐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그 KBS 사장이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이 KBS 국회팀장을 비롯한 이 기자들의 기민한 의전, 이걸 보면서 와, 이자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가서 개노릇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숙련된 가운데서 진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그런 그 KBS 정치부에서 오판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오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KBS가 가지는 조직의 특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KBS는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 숫자가.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상주하는 그냥 서울 본부에 있는 기자들만 대략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SBS에서 지금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남쪽 됩니다. 그리고 MBC는 이거보다 조직이 조금 크기 때문에 뭐 한 300~400명 뭐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KBS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기자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자의 일이라는 게 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조금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기자가 어떤 기자냐? 그거를 평가할 때 리포트라고 하죠. 8시 뉴스에 리포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자가 잘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가 좋은 것이냐? 근데 그 특종이라는 거는 특종을 쓰려 그러면 정량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종의 개수만 가지고 또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기자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가 좀 적고 뭐 SBS만 해도 뭐 2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뭐 부장과 데스크를 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구조라면 그래도 이 친구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두각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도 아닌 사람이 택도 아닌 부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한데요.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가고 싶어 하는 부서들은 다 뭐 동경하는 부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는 되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특히나 더 약간 정치적인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은 출입처,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출입처, 뭐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데를 이제 좀 가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위에 사람의 식견이 넓고 위에 사람의 이 그릇이 좀 큰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많은 중에서 에이스들을 속속 뽑아내면 굉장히
파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BS가 그런 성과를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탐사 보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게 지금은 저 뉴스 타파로 이어진 건데 예. 그 뉴스타파 초기 멤버들을 보면 KBS 탐사보도팀에서 간 경우가 많거든요. 김경래 기자도 있고요. 이미 그럼요. 앞서서 박중석 기자 들어와 있고 이분들 다 베테랑이죠. 뭐 최경영 기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에서 볼 때는 KBS가 가진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감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탐사보도를 하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친박에 붙어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내 목숨이 부지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수장들 밑에서 그런 부장, 그런 데스크 아래에서 있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뜻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청와대의 축소판 모양새로 나오는 거라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냥 여실히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저는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밑바닥들 우리 사회의 이 쓰레기 리더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마 예리하게 짚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싫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싫은 얘기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그 싫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모든 책임을 다 지웁니다. 쫓아낸다든지 나쁜 사람으로 낙인 막는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박근혜한테 싫은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렇게 이틀 늦게 나온 것도요. 카카 이제 방 빼셔야지요. 이멘트 한마디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밤이 돼서야 삼성동에 돌아왔다고 보는데 네. 아마도 카카 지금 8대0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조차 박근혜한테 안 간 것이 확실하다. 그럼요. 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대0도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면 어떤 또 지시가 내려지겠습니까? 바꾸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지겠죠? 근데 이 박 부장이 바꿀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4대4로만 보고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파면되면 당신은 끝 아니냐? 그렇지만 나보고 8대0을 4대4로 바꾸라고 만약에 지시를 내린다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자초한 거라서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결국 보여준 거라서 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촛불이 지속돼 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도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본인 입으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만 이렇게 온 미디어에서 다 떠들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다 얼어붙는 동안에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서서 뭐 죄송하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이런 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스르륵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어떻게 저렇게 흔들 수가 있나? 저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네, 참 끔찍한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조문하는 현장에 이 친박들이 몰려가서 막 박수를 쳤다. 가까이 힘내세요 이러면 어땠을까? 나는 박근혜가 틀림없이 그때도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반사 같아요. 예. 그게 선거판에서 오로지 정치만 계속 해온 분이라서 자기를 보고 연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본인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그렇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뭐 이런 것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는 마치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뭐 이렇게 옮길 때 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야 저분이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돼가지고 쫓겨나온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내놓는 메시지라는 것도 결국엔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대단한 민낯을 끝까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랬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참 박근혜의 저 웃는 낯의 귀가를 보면서 정말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전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낙곰수의 그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2012년 여름에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요괴가 하는 거다. 요괴.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의 요괴 정치인이 있냐? 딱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박지원 현 국민의당 대표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아이고, 하여간 근데 우리가 요괴가 정치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로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법이 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공석인 기간 동안에 또 60일 동안 굉장히 짧은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예. 또 이 쌓아놓은 똥을 다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인수인계도 제대로 인수위 없이 이제 막 바로 투입돼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나름대로 역사적인 뭐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또 잘 슬기롭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조금 덜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황교안 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받아서 뭐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60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메커니즘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부터 까질 거고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혐의는 사실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은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진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죄목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쉽게 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마 지금 본인의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것이 얽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윤곽근 검사장 밑에서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이 보호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또 굉장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내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될 건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4년 돌아온 걸 보면 전혀 아무런 개혁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검찰권을 장악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만 활용을 했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뭐 지속이 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검찰 개혁을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후에 물러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전 법무부 장관 있었을 때처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그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지 말아라, 뭐 선거법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식으로 관여를 한다고 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정권 초기여서 그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반대했던 최동욱 청장 같은 경우는 날아갔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본능적으로 알죠. 자기 조직을 지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뚱으로 듣고 수사를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 조직을 지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뭐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룰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전 택도 아닌 얘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영향을 운운하면서 예. 뭔가 뒤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예. 여기서는 정말 그냥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물론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다 받을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형식을 이미 제출 형식을 간다 하더라도 예. 그 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오는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리스트를 주고 이미 제출을 받는 형식이든 상관없이 예. 필요한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자료들로 수사가 쭉쭉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것은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도 상당 부분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원칙대로 하면 구속이 돼야 맞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제 범여권 그러니까 뭐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쪽에 후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가 어떤 모양새를 들고 나와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 구속을 언제 시킬까는 물론 그거는 놓고 좀 숙고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넘긴 거를 어쨌든 처리를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양도 엄청난 데다가 특검이 굉장한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결과들이 막 허물어진다. 그럼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손을 볼 거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구속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불러다가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는 거는 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구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의 향배를 아무래도 좀 볼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속도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뭔가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예. 저렇게까지 뭔가 본인에 대해서 처벌도 충분히 달게 받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구속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불복의 메시지를 거의 보인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진실을 밝혀야죠라는 이제 당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구속의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번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형식이나 내용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 박근혜의 귀가 소동 이후에 또 검찰의 수사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또 새로운 고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투철하게 한번 이 국면을 돌파해 보도록 하죠. 네. 하여튼 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뭐 일정 부분 또 시간을 또 지내야 될 거거든요. 결정이 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이 또 뽑히고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진행되길 때까지는 그래도 또 지금만큼 보내온 시간만큼 또 지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흥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차분히 좀 돌아보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하여튼 여건은 좀 마련이 된 것 같고 국민들이 또 한 번의 패배감 내지는 뭐 열패감에 빠지지 않도록 예. 결과를 상식적으로 내려준 헌재에 굉장히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겠죠. 아무튼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좀 잘 주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